코로나19로 힘든 요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 BTS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는데요. 네, 오늘 새벽에 전해진 낭보죠. 이것처럼 정보와 의료계도 타협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전공의 전임의 이과대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라는 명문화 즉시 진료에 복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단 한 명의 의료인도 희생되는 일 없겠다라고 했고요. 한 발씩 양보하는 지혜 보여줬으면 합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죠. 이제 취임하고 처음으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해요. 네, 이 소식 전에 잠깐 속보를 전해드리면 네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맞아요. 결과 나왔어요? 미열이 나서 네네. 검사 받았다고 했는데요.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오후에 업무에 복귀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양성이 나왔으면 정말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와 국회를 오가면서 이 가결카를 맡은 정무수석이기 때문에 청와대, 국회 난리 날 뻔했는데요. 다행히 음성이 나왔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가서 예방을 했는데요. 네. 깍듯한 분위기였어요. 이낙연 대표가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인연이 좀 있잖아요, 두 분이 또. 네, 네. 40년 된 인연이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기자 시절에 취재원이 바로 김종인 맞아요. 위원장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17대 열린우리당 때 이 열린우리당계 의원들이 빠져나가고 또 남은 사람들이 새천년 민주당에 남아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때 이낙연 대표가 아마 사무총장인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대변인가 사무총장을 원내대표인가요? 원내대표였던 것 같고 그때 부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이다라고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낙연 대표에게 축하드린다. 앞으로 원만하게 정치를 잘 풀어가도록 노력해달라라고 얘기했고요. 이낙연 대표는 제가 대표님을 모신 게 횟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긴 세월이었는데 잘 지도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원구성 과정에서 과거 관행이 깨지는 바람에 의회 모습이 종종 간에 다른 형태다라고 김 위원장이 지적을 했고 정의국회를 맞아서 이낙연 대표가 새롭게 여당 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정치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올해 개헌 협상에서 두세 달간 겪은 우여곡절을 반복할 겨를이 없다. 워낙 위기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책임 있게 대처하도록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4차 추경에 대한 공감대도 만들었고요. 네. 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감대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예방을 했어요. 오늘 다 만났습니다, 사실. 네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만나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만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다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 지금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상황을 비정상이라고 규정하면서 원구성을 다시 하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우여곡절이 그러니까 개헌 협상 때와 같은 우여곡절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국민들께서 걱정할 거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다시 내주고 뭔가 논의하는 그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이낙연 대표가 애둘러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김종인 위원장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여론조사를 하면 대선 주자 지지도를 하잖아요. 김종인 대표가 등장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요. 네. 근데 정작 김종인 위원장 본인이 취임 때부터 계속 일관되게 본인 대선은 관심이 없다, 안 한다, 이런 입장이어가지고 오늘도 이제 취임 100일 맞아서 아침 조간신문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기자가 약간 답변에 따라서 이제 좀 이제 약간 그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 이제 기사를 쓰려고 뭘 물어봤냐면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가 78세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대선에 도전하던데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말을 딱 자르면서 그건 미국에서나 있는 얘기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에서도 흔하진 않아요. 그렇죠. 나는 집착해서 인생 산 사람이 아니다. 네. 관심 없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김종인 위원장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는 정치인이
여야에 딱 한 분씩 있는데 네. 하필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누군지 알겠네요. 예, 이제 그 얘기하는 바람에 좀 더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있죠. 왜 말을 못해요? 이름은 아니 뭐 못할 건 없는데. 그러니까 홍길동도 아닌데 뭐. 근데 네. 이게 여론조사에서 이게 이름이 오르는 게 그러니까 주관식 조사에서 유의미한 그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계속 빼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심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도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방법으로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갤럽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받는 걸로 갤럽인가 리얼미터인가가 이름을 받는 걸로 주관식으로 그건 정말로 딱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아니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뭐 높게 나오니까 화제가 되는 건데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포함은 됐습니다만 오늘 별로 높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나온다는 게 사실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주관식으로 답변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렇죠. 아니면은 포커스 그룹 같은 걸 해갖고 뭐 소수의 사람들 모아놓고서는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대체적으로 생겨났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토대로 해서 객관식으로 내기도 하고 뭐 여러 방법은 있지만 이름 처음 나왔으니까 일단은 뭐 좀 화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내년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나 앞으로 행보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김종인 위원장이 안 한다고 한 게 뭐 본인의 의향 관심 뭐 그걸 얘기한 것도 있는데 전에 기자들이랑 밥 먹으면서 이걸 그대로 남이 얘기하면 좀 부적절할 수도 있겠는데 자기가 나이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80 이후로는 덤으로 사는 건데 약간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내가 그걸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아까 뭐 재보궐선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그 홍정욱 전 의원 그 SNS 이후로는 안 보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김종인 위원장은 아니지만은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쪽에서 좀 이렇게 그러잖아요. 자꾸 어떻게 김종인 위원장은 얘기 없나요? 이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아까 곽 기자가 언급한 그 조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연대를 염두에 두느냐 이런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1년에 민주당이 어물어물하다가 외부 인사에게 시장 후보를 빼앗겼다. 외부 인사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빼앗기는 우둔한 짓은 절대 안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연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 인사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통합당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적절하고 유능한 사람을 후보로 만들어야 한다. 가급적이면 새로운 얼굴에 새로운 서울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홍정욱 전 의원도 관련돼서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젊기만 하다고 서울시장이 될 수 있다고 보진 않고 인물만 잘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서울시의 복잡한 기구를 운영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당 내부에서 새로운 사람이 튀어나와서 해보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윤희숙 의원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물론 초선 의원 중에서 한 사람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하면서 꼭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새로운 참신한 인물을 좀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은. 그리고 내부에서 사실은 반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외부 인사 영입해서 서울시장 뭐 후보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근데 더 크게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 생각처럼 지금 워낙에 인물이 없고 튀어나온 인물이 없고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경선 방식을 통해서 다 참여하는 문을 여는 그런 것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부 인사 찾기가 쉽지 않다면. 쉽지는 않은 듯 보이는데요. 내부 인사 찾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름 찾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그 당명 얘기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결정이 난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뭐 지금 사실상 결정이 난 방향이고요. 오늘 이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하는 당원 개정안이 이 통합당 상임전국위원회, 그러니까 상임전국위원회라는 거는 민주당으로 따지면 당무위에 해당하는 이제 중간 의사결정 조직인데 거기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임전국위에서 이 강령 및 정강정책안 요거 이제 지난달에 이 김병민
그 비대위원회 위원장인 정강정책개정특위가 만든 거 그거 안 하고 그다음에 홍보본부가 준비한 이 당명 변경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당원 개정안이 모두 통과가 됐고요. 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전국위원회,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따지면 중앙위원회에 해당하는 뭐 기업이면 주주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 그 전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추가로 가결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국민의힘이 되는 건가요? 예, 내일 전국위 가결까지 끝나면 이제 당명이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으로 되는데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선관위에서 등록을 받아줘야 이게 뭐 유사당명이 아니다 이런 판정을 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아마 그렇게 등록이 뭐 무난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국민의당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괜찮다니까 우리가 별로 할 말은 없어요. 그래 그쪽에서 뭐라고 하면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 거 따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괜찮다잖아요. 뭐 어떻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이 자가격리 중에 지금 무단 이탈했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 전 의원이 지난달 22일에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집에 찾아왔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인천 연수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민 전 의원이 연락을 받지 않아서 담당 공무원이 갔을 때 부재 중이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 이탈로 판단해서 연수 경찰서에 고발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에 대해 민 전 의원이 좀 반박을 했는데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음성 판정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 2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겠다고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 라고 적었습니다. 음성 판정 받아도 자가격리를 시키는 경우가 있죠. 이낙연 대표. 대표적인 경우가 이낙연 대표가 음성전 받았는데 방역 당국이 자가격리 밀접 접촉자로 얘기해서 자가격리 2주 동안 있었고요. 그러니까 민 전 의원도 음성 판정 받았어요. 하지만 지난달 29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습니다. 이걸 어긴 거죠. 어기면 안 되죠. 이 수칙을 위반하면 이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고발을 했다고 하니까요. 법적인 판단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민경욱 의원 케이스가 똑같습니다. 둘 다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그렇지만 접촉을 했으니까 2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는 지금 지키느라고 선거운동을 못 한 거고 심지어 전당대에서 자기가 당선이 됐는데 전당대회도 못 간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안 지킨 사람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 그러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일단 목소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2차 재난지원금 그 이슈를 두고서는 뭐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또 이제 재난지원금 하면 생각나는 분이 이재명 지사가 있죠. 통합당의 이미자 의원이 홍남기 부총리에게 모든 국민에게 50번 100번 지급해도 재정 문제가 없다라고 했었던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는데요. 일단은 먼저 목소리 들어보시죠. 50회 같으면 750조죠. 750조. 그리고 100회 같으면 1,500조인데 이렇게 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재명 지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책임 없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철없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좀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고요. 네, 이게 이제 이미자 의원이 이재명 지사 발언이 철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홍 부총리가 동의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논란이 된 것 같아요. 네, 들으신 것처럼 이게 어제 저녁에 이제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이미자 의원하고 그 문답을 하면서 이제 나온 그 얘기인데요. 다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그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좀 해명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그 철이 없다고 한 야당 의원 발언에 동의한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 홍 부총리가 어제 예결특위 과정에서 나온 얘기는 철이 있다 없다에 대해 답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도지사에 대해 철이 있다 없다 하겠냐 이렇게 해명을 하고요. 이어서 다만 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그렇게 여러 번 지원하도록 얘기한 게 책임 있는 발언이 아닌 것 같다고 강조해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입장을 반복을 한 셈입니다. 그렇군요. 100번이면 1,500조 원이라고 저도 계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영이 너무 많아져서 관뒀던 1,500조 원이면 미국 국방비 2배 가까이 되네요. 일년 국방비에.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또 그래도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항상 난색을 좀 표해 왔었잖아요. 1차 때부터 그랬죠. 민주당에서는 홍 부총리를 향해서 좀 여러 가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논거를 들어 입장을 밝힐 일이지 분별 없는 비난에 동조할 일이겠느냐. 홍 부총리는 언행에 신중하게 바란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이상민 의원도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부총리의 생각이라기엔 고뇌나 긍휼 의지가 없으며 참으로 무책임하다. 정말 화급한 상황에 한가하게 국가부채 운운하며 재난지원금에 완고한 홍 부총리야말로 무대책이고 무책임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원희 의원도 오늘 예결위에서 홍 부총리는 신중치 못한 발언에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 이 철없는 얘기조라는 것에 바로 이제 동의하는 모습이라서 좀 이게 평소에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정부 그 관리가 나와서 특히 부총리가 나와서 야당의 이런 지적에 이렇게 동의를 한다는 것은 참 보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좀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홍 부총리가 상당히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좀 맺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게 좀 반영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네. 뭐 50번, 100번 이게 딱 50번 주자, 100번 주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번. 재정 건전성이 뭐 네. 많이 걱정된다고 하지만 지금은 불난 상황에 불을 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물을 그냥 재정 건전성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계속 놔둘 것이냐 급한 것부터 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지적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지사도 뭐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던 얘기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취지인데요. 어제 이 기사가 나오고 이게 한 6시, 7시 정도 때 일어난 일인데 3시간 만에 바로 페이스북에 장문의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장문에.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존경하는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철없는 얘기라고 꾸짖으시니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보기에 따라서 약간 비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진심일까 비까일까. 네. 아무튼 이 지사는 이 글에서 사사건건 정부 정책 발목 잡고 뭐 그러는 통합당이야 그렇다 쳐도 부총리님께서 국정 동반자인 도지사 언론 인터뷰를 확인도 안 한 채 철이 없다는 야당 주장에 동조하면서 책임 없는 발언이라 비난한 건 당황스럽다 이렇게 홍 부총리를 직격을 했고요. 이어서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 국가 부채 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걸 강조한 것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경제 생태계 기초 단위인 초원이 가뭄을 넘어 불길로 뿌리까지 타서 사막화되면 몇 배의 비용을 치러도 복구는 쉽지 않다 하면서 심폐소생술 아끼다 죽은 다음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건전성 걱정에 시간만 허비하다 경제 회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서울타임즈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이 오늘 오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관계자 11명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를 권고했었는데요.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민변개혁입법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오랜 시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의혹을 추적해 오신 김남근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1년 9개월 동안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검찰 수사가. 그리고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이 결정을 예측을 하고 계셨는지 궁금하네요. 당연히 이제 기소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했었습니다. 이미 그 앞서의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물산과 모직의 합병들을 추진했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밝혀진 상태였었고, 또 금감원의 어떤 그 감리 과정에 있어서도 뭐 분식회계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 물산과 모직 합병을 위해서 그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로직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그 분식회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기소가 될 것으로는 예상을 이제 했습니다만, 네. 유독 또 한국에서는 재벌 총수들은 이제 처벌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좀 문화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차례 이제 기소를 못하게 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소를 통해서 역시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이제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그런 어떤 헌법의 정신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구나, 그런 이제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좀 불식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변호인단 측에서는 지금 뭐 처음부터 무리하게 정해놓고 지금 기소를 했고 또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변호인 측의 이제 입장이니까 뭐 당연히 이제
수사가 뭐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 속에서 어떤 그 수사의 목표를 정해놓고 꿰맞추기 수사를 했다. 뭐 아마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변론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만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진행이 됐고 또 확보돼 있는 증거 자료도 뭐 몇 천만 건에 이렇게 해당될 정도로 방대한 수사들이 이루어진 부분들이어서 뭐 그런 부분들은 재판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져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새로 추가된 혐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 이게 처음에 기소할 때도 없었고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없었던 내용인데 새로 추가가 됐다고 들었는데 왜 추가가 됐고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이제 이사회에서 어떤 그 합병 결정을 할 때 경영상 판단을 했다. 네. 그러니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이로운 행위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롭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영상 판단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 결과가 나쁘게 된 거다. 이렇게 이제 경영상 판단을 했다 그러면 전부 무죄 판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많은 경영상 판단을 했다라고 그러면 무죄 판결이 많이 나오니까 아마 검찰은 그걸 좀 주저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에서 경영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 미래 전략실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그런 프로젝트 차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추진된 것이다라는 것들이 증거로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 외부의 지시에 의해서 합병이 추진된 것이지 모직과 물산의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서 한 게 아니다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배임죄로 기소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미 뭐 언론에 나온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글쎄 뭐 검찰 측에서 기소를 뭐 강행한 것은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검찰이면 보도자료에 있어서는 이제 뭐 가장 중요하게 나왔던 건 이제 프로젝트 G라는 이제 문건이 나왔는데요. 네. G라는 게 이제 가버넌스, 지배구조에 관한 어허. 뜻이거든요. 그래서 삼성그룹에 있어서의 지배구조를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세웠고 그 프로젝트 계획 중에 이제 하나가 그 삼성그룹의 어떤 주력 회사들,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의 이제 지배권들을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못 갖고 있는데 주식을 하나도 못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주력 회사 중에 하나인 삼성물산과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에버랜드, 이제 제일모직으로 이름을 직전에 바꿨습니다만은 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한다. 네. 이런 게 이제 그 문건에 구체적으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룹 차원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됐구나라는 것들이 밝혀진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좀 증거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제 공장 바닥에다가 뭐 컴퓨터 서버를 숨겨놨다든가 또 그 주요 임원들이나 이제 간부들의 휴대폰에서 뭐 이재용 부회장의 이니셜인 뭐 JY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전복을 삭제하도록 했다든가 이런 또 증거 인멸에 관한 부분들도 그 기소가 돼서 또 유죄 판결도 받았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증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상당히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지금 수사심의위 판단이 있었잖아요. 벌써 한 2달 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기소하지 말라는 판단이 나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강행을 한 건데 그러면 조금 검찰 입장에서도 뭐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했으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그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이제 제도 자체가 네. 우리는 이제 검찰만이 기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소 독점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이제 폐해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일반인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기소할지 말지도 판단하는 그런 보완적인 견제 수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뭐 가능하면 존중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담은 이제 있었겠죠. 근데 이게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부분들이고 또 오래 수사를 해왔던 부분들이고 해서 막 그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다음에 또 여러 전문가들이라든가 뭐 그런 경영 부분이라든가 회계 부분이라든가 법학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의 의견도 듣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런 수사들을 이제 주로 해왔던 그런 부장 검사들끼리 또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기소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 의견을 듣느라고 시간이 좀 걸린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뭐 검찰 인사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어떤 갈등 이야기도 있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 논란 중심에 서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기소 시점이 늦어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게 늦어질 것은 이제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그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도를 또 활용을 해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얻어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론들도 좀 보고 또 내부적으로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어쨌든 그 여러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는 작업들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 수사를 끌고 왔었던 검사들이 근데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현 부장검사나 최재훈 부부장검사 같은 경우 원주로 갔고 이복현 부장검사는 지금 대전으로 간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동력은 뭐 잃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누군가 대신해서 들어올 사람이 잘 끌고 나갈 수 있을까요? 이제 수사한 기록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 네. 수사는 거의 다 완결된 상태 속에서 인사 이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니까 뭐 이렇게 그 기소하는 데서는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여지고, 근데 이런 이제 특수사들은 수사한 검사들이 공판에 직접 나가서 공판을 지휘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대부분 이제 인사 이동을 해서 다른 데 가더라도 다시 이제 파견을 받아가지고 공판에 참여를 하는데 아마도 공판을 진행할 때는 그 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다시 파견을 받아서 공판 절차에 직접 참여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뭐 수사 기록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뭐 기록만 한 20만 장 되고 그리고 그게 뭐 컴퓨터 용량으로 따졌을 때 테라바이트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뭐 저는 뭐 상상도 안 되는 수준인 건데 그러면 이게 좀 글쎄요,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재판부에서도 이걸 또 검토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종이의 장수는 사실 이제 법조인들이 그걸 빨리 보는 그런 능력들이 좀 일반인보다 높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 진술 증거들이거든요. 진술 증거. 증거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분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서 그런 진술을 했다는 걸 증언해야만 증거 자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술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야 될 텐데 아마도 검찰에서 진술을 받은 사람이 뭐 좋게 한 30명 이상은 될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법정에 나와서 증인신문을 해야 되거든요. 또 변호인 측에서는 또 당연히 자기 측도 또 그 증언할 사람들로 또 증인들을 신청할 거고 그게 적어도 20명은 될 거기 때문에 그럼 다 합치면 이제 그 한 뭐 40-50명 되는 사람들이 한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집중해서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1년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집중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1년은 걸릴 것이다.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그러면. 네. 네. 자, 삼성 측에서는 이제 어떤 방어 논리를 가지고 나올지 예측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삼성 측은 이제 뭐 계속 지금 뭐 반복해서 네. 계속 주장을 해왔으니까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있는 경영진들이 경영상 판단을 해서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합병을 하게 되면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똑같은 논리를 이제 계속해서 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했던 이제 뭐 제일모직 삼성물산이 합병 전에 매출액이 한 30조 정도 됐는데요, 1년에. 그게 한 60조 정도로 이렇게 그 시너지 효과가 크게 될 거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뭐 그냥 30조 이런 수준으로 계속 그 매출이 나오고 있어서 뭐 그런 이제 어떤 경영성 판단에서 했느냐에 대해서는 좀 결과적으로도 좀 의문이 제기가 될 거고 또 그 배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미 삼성그룹 차원에서는 2011년, 12년경서부터 삼성의 어떤 지배구조를 그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라는 그 내부 문건들도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 측의 논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주장만으로는 이렇게 쉽게 먹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경영을 위한 전략적인 판단이었다라는 주장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건이라든지 증거를 보면은 먹히기가 쉽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네, 지금 뭐 이 부회장 기소 사실 알려지고 나서 지금 뭐 삼성 같은 경우에서는 뭐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든지 뭐 이후에 뭐 미래 먹거리 산업에 뭐 빨간불이 켜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런 이야기,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우리 사회에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재벌 총수들이 구속되게 되면 이제 재벌 그룹의 경영에 위기가 오게 되고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 이것들이 이제 주로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 처벌들이 어렵다라는 논문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들도 이 창업 시기하고는 다르거든요. 창업 시기에 있어서는 뭐 창업주의 어떤 개인적인 결단에 의해서 경영들이 많이 됐지만 지금은 짜임새 있는 어떤 전문가들에 대한 경영 전략이 수립되고 그거에 따라 경영이 되고 또 경영도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벌 총수가 구속된다 해서 그런 그룹의 경영에 위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들은 뭐 SK 회장이 구속됐을 때나 뭐 하나 회장 또 이재용 부회장도 거의 한 1년 가까이 구속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삼성전자가 경영에 있어서 잘 이렇게 진행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사실이 아니다, 실제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건이 좀 중요한 것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돈들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룹에 있어서의 지배권을 최대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뭐 주가 조작, 시세 조정 같은 자본시장의 어떤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그런 사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잡는 것들이 개미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첩경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무엇보다도 법 앞에 있어서는 만인은 평등하다. 재벌 총수라고 해서 법 앞에서 다르게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어떤 이런 사법의 그 정신, 철학을 보여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남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투리 뉴스까지 전달해드리는 뉴스 더 있습니다. 박철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뭔가요? 네, 국내 최초 코로나 확진 선수 안타까운 기록입니다. 선수, 네. 예, 참 이게 야구가 기록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기록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투수 신정락 선수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국내 프로 스포츠 선수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은 처음입니다. 현재 그 2군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 오늘 예정됐던 한화 두산의 2군 경기 취소됐고요. LG와 고양의 경기도 취소됐습니다. 그렇군요. 팀 전체가 지금 비상에 걸렸겠어요. 이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하나 이글스 2군 소속인 신정락 선수. 이 선수와 밀접 접촉한 인원이 총 40명인데 이들 모두 검사를 받았고요. 네네.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산시는 전날 밤에 이 선수가 확진이 되자 서산 한화 이글스 2군 구장과 네. 선수 숙소 등에 대한 방역 소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선수랑 함께 지내다가 최근에 1군으로 또 올라간 선수들도 있다는데 이분들도 사실은 좀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확진된 선수와 함께 하나 2군에서 지내다가 최근 1군으로 올라간 선수는 모두 2명인데요. 이들도 검사를 받기 위해서 대기 중이고요. 지금 이 내용 때문에 1군 경기가 네. 취소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 정상적으로 5경기 모두 네네. 정상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신정락 선수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규제 속 허점 노린 은행원입니다. 은행원이 무슨 규제를 노리고? 네, 부동산 규제, 네네. 대출 규제 속에서 대출 규제? 네, 이른바 셀프 대출을 했는데요. 네네. 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최근까지 자신의 가족 앞에서 76억 원어치의 주택 담보 대출을 해주고 이득을 취했다가 면직 처분이 됐습니다. 76억 원? 예. 어떻게 이렇게 했지? 경기 화성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이 직원은 은행의 담보 대출을 활용해 화성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부동산 29개를 사들였는데요. 평가 차익이 50억에서 6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이 주택담보대출 우리 규제 많이 하는데 어떻게 76억 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주 허점을 제대로 노렸는데요. 이 직원이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샀습니다. 네. 그런데 가족 명의로 아내와 모친이 대표이사인 법인기업 5개, 개인 사업자 한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출을 해준 거죠. 법인기업 5곳에는 총 26건 73억 원이 넘는 대출을 해줬고 네네. 개인 사업자에게는 총 3건 2억 4천만 원어치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내준 겁니다.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허점을 노리고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렇죠. 이런 허점을 또 노리고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고
보통은 대출 잘 안 나와서 집을 사기가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업은행이 또 국책은행이기 네네. 때문에 이게 정부의 이런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은행의 직원인데 이런 것들을 좀 잘못된 그러니까요. 방식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또 도마 위에 올랐고요. 셀프 대출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를 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긴 이 직원은 면직 처분으로 네네. 관련 공문이 또 사내에 게재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차후 절차에 따라서 부동산 담보대출도 회수하는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아하,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세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배달라이더 억대 연봉 시대라고입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이제 배달 시키시니까 네. 요새 많이 바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라이더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 배달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맞아요. 네네. 그런 점들을 좀 눈에 띄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당 47만 원 대기업 부럽지 않아 이런 헤드라인이 하나 있고요. 하루에 47만 원. 예, 주 5일 근무 연봉 1억 1,200만 원 이런 소 제목이 어이구.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 배달업체 쿠팡 이츠라고 하는데요. 네네. 여기에 따르면은 지난달 30일 기준 강남구에서 활동한 배달 라이더의 경우에 하루 일당으로 47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 라이더는 이날 57건, 그러니까 57건의 어이구. 배달을 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건당 평균 배달비가 8,200원 꼴인데 네. 이 정도 해서 47만 원 정도를 받은 거죠. 같은 날에 강남이나 서초, 송파 지역에서 활동한 같은 업체 다른 라이더들 중에서는 31만 원이나 46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수익을 내려면 얼마나 많이 달려야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안쓰럽기도 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은 예. 좀 안쓰럽기도 한데 지금 배달비 8,000원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억대 연봉이 그게 가능한가요? 계산을 제가 좀 둔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네. 이 기사에서 단순 계산을 한 건데 네네. 하루 최고 수당이 47만 원이니까 네네. 주 5일 일한다고 계산해서 곱하기 5를 하고 이것을 1년으로 계산을 하니까 1억 1,200만 원 정도가 나온 겁니다. 아니 하루에 57건을 배달을 매일 주 5일이라고 해도 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몸이 죽어나지 이러면. 네, 매일 최고 기록을 찍어야지 그러니까.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또 그렇다고 해서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19로 배달이 급증하면서 라이더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라이더들의 몸값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 업체의 주문량, 또 시간, 거리 등을 통해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탄력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5,000원으로 이제 배달을 하기도 네. 하지만 장마철에는 평균 17,000원에 또 지급이 되기도 했고요. 정말 또, 힘드니까. 네, 네네. 더 힘든 날에는 뭐 2만 원까지도 가능했다라는 게 업계의 입장인데 경쟁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업체들도 이 배달비를 인상하면서 앞으로 라이더들의 수익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익이 좀 높아지면 라이더들의 수익이 좀 높아지면은 네. 한 건당 뭐 이렇게 높아지면은 뭐 그거는 사실 좀 너무 좀 고생한다라는 네.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막 오토바이 타고 막 가는 거 보면은 불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요새 같은 때 진짜 배달 많을 텐데 하는 네.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요새 그렇습니다. 하도 배달이 많아서 그런지.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그 배달 음식 시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특히 제가 주말에 이사를 했는데 네. 또 이사하는 곳이 입주를 막 시작한 곳이어서 배달 음식을 대부분 시키시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거의 없고 배달 배달 라이더 직원분들이 분들. 네. 그 많이 타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배달 음식 주문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한 번 시키면은 요즘은 보통 대부분 1시간 정도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배달 시간까지. 그래서 포장 주문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아하. 해보게 되는데 이 배달 주문은 늘었지만 라이더를 구하기는 네. 또 어렵다라는 게 업계 측의 입장입니다.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 사회적 인식이 좀 많이 낮은 편이고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렇죠. 점들 때문에 지원자들이 많지 않다라고 네. 해요. 그래서 이 기사의 댓글을 봤는데 이런 댓글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라이더들 하루에 20만 원 찍기도 힘들다. 정말 요령 있는 베테랑들은 12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쉬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려야지 25만 원 정도를 찍는다. 각종 할증 붙어서 일시적으로 오른 배달 수수료를 일반적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아달라.
라고 하고요. 또 이제 배달 기사분들 좀 운전 안전하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네. 이게 배달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그렇죠.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 라이더들의 처우가 좀 개선이 돼서 또 안전하고 또 정당하게 또 고수익을 보장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은행 늦게 열고 일찍 닫습니다. 아, 이것도 코로나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부터 수도권 은행이 일주일간 영업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인데 시행 첫날인 오늘은 이용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평소와 같은 시간 9시에 영업시간을 시작했지만 네. 내일부터는 30분 늦은 9시 30분에 문을 열고 3시 30분에 문을 닫습니다. 네. 오늘도 3시 30분에 문을 닫았다고 하고요. 이 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 맞춰서 9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행 찾으시는 분들 네, 잘 들으셨죠? 네, 30분 늦은 9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라고 합니다. 네, 자투리 뉴스까지 알아보는 뉴스 더 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박철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내년 예산 규모가 556조에 육박하는 슈퍼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예산 규모 그리고 국가 채무 관련해서 경제 탐구 생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아프리카 국가인 말리에서 군사 반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이 소식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국제분쟁 전문 김영미 PD와 4부에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7시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